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장 재무보고 개념체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회계라는 것이 과거에는 부기나 장부 정리 정도로 치부되던 시절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회계는 회계 정보 또는 학문으로서 자리매김한 것이 사실이고, 이렇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이론이나 기본 가정이 필요합니다. 회계가 학문으로서 처음 소개되었던 것이 1968년인데 안타깝게도 그 이래로 회계는 아직 이론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재무나 아니면 경제학에서 모든 이론들을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긴 하지만 실용학문으로서 실증학문으로서 회계에서 기준 제정자나 그리고 정보 생산자, 정보 이용자에게 어떤 토대가 되는 기본 가정 정도는 필요할 것입니다. 이 재무보고의 개념 체계가 바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차례는 우리 2장의 교과서의 목차를 나타내는데요. 이 목차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지난번 기준어 사이트에서 봤던 개념체계 기준서상의 차례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 자체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 자체도 개념체계 기준서의 내용을 저자들이 읽기 좋게 조금 편집해서 잘 풀어놓아서 쓴 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개념체계 기준서상에서는 8절 자본유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나 중요성이나 수험 측면에서는 이번 교과서에서부터는 8절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1절부터 7절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체계와 회계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소개한 것처럼 개념체계는 그 회계 원칙의 상부 개념으로서 토대가 되고 기준이 되고 기본 가정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개념체계가 토대로서 기능을 하긴 하지만 실제 그 회계 원칙보다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1002호 재고자산 같은 기준서가 있다면 그 기준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기준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재고자산 회계 처리에서는 우선되어야 합니다. 만약 거기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기준서 본문 뒤에 붙어 있는 결론 도출 근거, BC가 붙어 있는 그 결론 도출 근거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준서 본문이나 아니면 BC에서도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실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타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KIFRS를 적용하는 기업이라면 K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거기서도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개념 체계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원칙이 우선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개념 체계는 재정기구,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자, 기업, 그리고 이해관계자, 대중에게도 모두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우선 회계 기준을 만드는 재정기구에게는 어떠한 기능을 하냐면, 회계 기준을 만들 때 도대체 어떠한 특성을 가진 좋은 회계 기준을 만들지에 대한 기본적인 뼈대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자에게 있어서도 회계 선택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어떠한 회계 선택을 할지, 어떠한 선택을 해서 어떠한 회계 처리를 할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있어서도 기업이 제공한 그 회계 정보가 과연 유용한지, 질적으로 좋은 회계 처리 방법인지를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정자, 그리고 작성자, 그리고 이용자 모두에게 어떤 토대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개념체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토대를 제공하긴 하지만 개념체계는 특정 회계 기준이 우선하고 상충된다기보다는 상충될 수는 없습니다. 개념체계의
개념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이 회계 기준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상충될 수는 없고, 특정 회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특정 회계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입장이 된다면 개념체계에 따라서 회계 선택을 하시면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회계가 학문으로서 처음 발생한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1968년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재정기구도 역시 FASB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가장 위상이 높고, 그리고 연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상당히 권위 있는 기관으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개념체계의 개념도 가장 먼저 제시했던 것이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였습니다. 내용은 사실상 ISB가 2001년에 발표한 내용과 유사하고요. 재무보고의 목적, 질적 특성, 재무제표 요소, 인식, 측정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IASB는 2001년에 재무제표 작성 및 표시에 대한 개념체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FASB와 함께 개념체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아젠다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ISB와 FASB는 이제 통일된 기준을 만들려는 어떤 아젠다를 발표하긴 했으나 사실상 현재는 무산된 상태입니다. 2010년에 FASB와 공동으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아젠다를 수행을 했고, 그 결과 공표된 것이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라는 명칭의 기준서입니다. 개념체계입니다. 여기서 포괄적인이라는 수식어가 더 붙었는데, 앞에 보시면 2001년도에 발표된 개념체계는 작성과 표시에 대한 것이었다면 2018년도에 공표된 개념체계 같은 경우에는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로 좀 더 확장된 개념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도 2018년에 공표된 재무제표에 대한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018년에 공표된 개념체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책에서는 이 8장을 제외한 7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차례대로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8장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개념이지만 우리가 모두 선택하고 있는 자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유튜브에 있는 설명과 예시를 통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념체계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층 구조에서 상위부터 살펴보시면 개념체계에서는 먼저 재무보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 한 번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부터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재무보고의 목적을 알아보고, 도대체 이 재무보고가 양질의 재무보고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적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가장 주되게 설명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실제 계정,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회계적 사건이나 실제 계정과 연관시켜서 설명하실 수 있도록 한번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 보고기업은 도대체 뭐고, 이 재무제표는 어떤 걸로 구성이 되었는지도 개념체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라는 4개의 장부, 그리고 주석,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재무제표라는 그 주석을 제외한 4개의 장부에 숫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정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됩니다. 무슨 계정으로 인식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본문에는 숫자로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로 측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걸 재무제표에 어떻게 박아 넣을 것인지를 프로세스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재무제표 본문에 숫자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표시라고 합니다. 일정 정보는 그렇게 숫자로 표시가 되지만 숫자로 표시가 될 수 없는 발생 가능성이 조금 낮다거나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라던가, 그렇지만 중요한 정보는 우리가 주석을 통해서 표시를 합니다. 주석을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공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시라는 단어는 결국 재무제표에 숫자로 들어가 있는 것을 표시한다라고 말을 하고, 공시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주석사항을 공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되었던 어떤 숫자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권리나 의무가 부분적으로 없어지거나 완전히 사라질 때는 장부에서 없애는 회계 처리를 우리가 제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부에 인식되고 측정되고 표시되고 공시되고 결국엔 제거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재무보고란 것은 다 이렇게 전반 기반에 깔려있는 어떤 개념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먼저 이 기업이 망하지 않는 기업, 영업을 하는 기업이라는 가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정보들이 효익이 비용보다 커야 한다는 그러한 가정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회계 처리하는 것이 어떠한 자본 유지 개념에 근거하는지도 사전에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 체계를 구성하는 계층을 하나하나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너무 여러 번 얘기해서 좀 지루할 법도 한데, 우리가 지금 중급회계, 재무회계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은 일반 목적 재무보고입니다. 일반이란 말은 우리가 지금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가 기업 내부 관계자 아니면 정부 세금을 관리하는 기관, 이런 특수한 계층이 아니라 현재 투자자라던가 미래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대중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평이하고 일반적이고 폭넓은 정보를 모두 제공한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을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 목적 재무보고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결국엔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런 일반적인 대중을 대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되게 생각해야 하는 이해관계자가 둘이 있을 텐데, 그 이해관계자들은 바로 우리에게 자금을 제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우리에게 자금을 제공한 투자자나 아니면 채권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차입금을 제공한 채권자들이 주된 정보 이용자, 즉 주된 이해관계자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일반 목적 재무 보고를 통한 정보를 통해서 투자 의사 결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투자 의사 결정이라고 하면 만약 기존 주주라면 계속 이 주식을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매도할 것인가, 신용기관이라면 이 기업에게 차입금을 제공할 것인가, 제공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이용되는 정보가 이 일반 목적 재무보고 정보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반 목적 재무보고는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겠고, 사회 전체 부의 효율적 분배를 제공한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같은 내용이 여러 번 나오기는 하지요. 자, 또 같은 내용입니다. 지루하지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무보고의 목적은 이 재무정보는 누가 생산한다? 경영자가 생산을 한다. 누구를 대상으로? 이해관계자는 누군데, 일반 목적 재무보고니까 전체 대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자금을 제공한 투자자나 채권자를 주된 이해관계자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들 외에도 다수의 대중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본시장에 희소한 자원, 돈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자원 전체의 효율적 자원의 배분을 도모한다라고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처음 나온 얘기인데요. 그러면 우리에게 자금을 제공한 주주, 투자자, 그리고 차입금이나 채권을 구매한 대여자, 이 사람들이 결국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주어야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을 건데요. 이들이 궁금한 것은 뭘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식을 투자한 투자자가 결국 궁금해하는 것은 내가 이 지분을 사서
얼마의 배당을 받고 그리고 이 주가가 얼마가 더 올라서 차액을 남기고 내가 처분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할 것입니다. 대여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채권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차입금을 제공함으로써 약속된 이자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만기에 원금을 제대로 수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재무정보를 이용할 것입니다. 이를 좀 더 넓게 고상하게 표현을 하면 재무정보는 미래 현금의 금액, 시기,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나 대여자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재무정보를 통해서 미래 현금 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무정보는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보고가 되는지 여러 번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목적 재무보고는 재무 상태와 그리고 재무 상태의 변동에 대한 것을 제공을 합니다. 재무 상태표에서 시작을 하면 차변엔 우리가 자산이라는 게 표시가 되고 오른쪽에는 이 자산을 무엇을 통해서 조달했는지, 무슨 자금으로 이 자산을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부채와 자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자금의 원천이 채권자인 부분을 부채라고 칭하고 자금의 원천이 지분 투자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소유주 지분, 소유주 청구권이라고 자본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소유주 청구권, 자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본 속에는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거래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업은 주주의 것이니 주주와 주주 간의 거래가 있습니다. 그걸 자본거래라고 합니다. 주주와 주주 간의 거래, 자본거래라고 하고 주주와 기업 외부의 제3자와의 거래가 있습니다. 그게 손익거래입니다. 그 손익거래 중에서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를 풀어서 쓴 것이 손익계산서입니다. 얼마를 벌었고가 바로 수익이고 얼마를 지출했는지, 지출은 좀 맞지 않는 말이죠. 얼마를 소모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비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원의 수익이 있었고 그것을 창출하기 위해서 50원의 비용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결국 이번 기회에 이익잉여금의 증가가 50이야 라고 자본의 한 귀퉁이에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50이라는 최종적인 이익잉여금의 증가 수치만 제공을 한다면 자금을 제공한 사람들은 더 궁금한 게 많겠죠. 도대체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남겨온 것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익잉여금의 자본의 이익잉여금을 풀어서 하나의 표로 만든 것을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손익계산서에는 아까 말한 손익거래 이외에 조금 다른 성격의 것들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타 포괄 손익들이라고 하는데 그것들도 손익계산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포괄손익도 기초에서 기말까지 어떻게 변했고 결국엔 기말의 수치가 얼마라는 것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이익잉여금과 분리해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의 한 항목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자본이라는 것은 여러 항목과 더불어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과 이익잉여금이 있고 이 두 가지 항목의 기초부터 기말까지의 변동 내역이 바로 포괄손익계산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본의 항목에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나 이익잉여금 외에도 상법 등에서 정의하는 여러 항목들이 또 있습니다. 이 항목들이 기초부터 기말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풀어서 쓴 재무제표가 자본변동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변동표는 모두 다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발생주의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한 건데요. 그게 아니라 재무상태표의 가장 위에 있는 유동성이 가장 높은 항목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데
기업의 현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갔는지를 기업의 활동별로 분류해서 현금주의로 표시한 재무제표가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변동표 모두 다 발생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무제표이고 현금 흐름표만 현금주의에 따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에는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자원에 대한 청구권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경제적 자원이라는 건 결국 자산을 나타내고 이 자산의 원천, 이 자산을 어떤 자금으로 조달했는지에 따라서 부채와 자본이 대변에 표시가 됩니다. 이 재무상태표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유동성,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나 유동자산의 비율을 통해서 이 기업의 유동성을 파악을 할 수 있고, 유동성은 다르게 말하면 지급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본 대비 부채 비율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라던가 아니면 부채가 너무 많다면 추가적 자본 조달이 어렵겠죠. 성공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우선순위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항상 채권자가 우선이고 기업이 청산한다고 했을 때 채권자 우선으로 우선 부채를 다 상환해야 되고, 그래도 자녀 지분이 있다면 우선순위 후자로 주주의 몫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채와 자본을 통해서 청구권의 우선순위를 대략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 변동은 세 가지로 나타내는데, 우선 손익거래의 변동을 나타낸 것이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에서 조금 성격이 다른 일부 포괄손익에 대한 내용도 함께 표시를 하기 때문에 IFRS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를 공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한 부분인 자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본에는 여러 가지 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익잉여금도 있을 것이고, 포괄손익이 결국엔 포괄손익의 기말금액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있을 것이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자본층이 있는데, 그 자본층이 기초부터 기말까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자본변동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기초부터 기말까지 어떻게 유입되고 유출되는지를 기업의 활동은 세 가지입니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나누어서 표시한 재무제표를 현금 흐름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생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발생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적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발생한 기간에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발생주의의 반대를 먼저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발생 기준의 반대는 현금주의입니다. 현금주의라는 것은 현금의 유입과 현금의 유출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신용거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을 때 매출 채권이 발생을 할 거고, 그 매출 채권이 일정 기간 후에 현금으로 회수가 될 것입니다. 즉 발생주의에서는 이렇게 매출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매출을 인식하고 매출 채권이라는 권리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현금주의에서는 이 매출 채권이 발생하고 실제 제품이 고객에게 넘어갔을 땐 인식하지 않습니다. 언제 인식하느냐? 실제 그 매출 채권이 현금으로 유입될 때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현금주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순하게 발생 기준이 더 좋다, 현금 기준에 비해서 좋다라고 이렇게만 나오는데, 사실 예전에는 현금주의가 더 좋은지 발생주의가 더 좋은지 80년대에는 치열하게 학자들이 서로 다툰 결과 두 가지를 비교해 보았을 때 발생주의가 미래의 현금 흐름의 시기와 금액과 불확실성을 더 잘 예측한다라는 많은 실증 결과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모두 다 발생 기준을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 더 설명하는 게 남았는데, 그렇지만 발생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기는 하지만 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회계 기준이란 것이 자연과학도 아니고 절대 진리도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가정을 두고 또는 그걸 원칙으로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를 하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유동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생주의로 3개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과 동시에 현금의 유출입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는 현금 흐름에 따라서 기업의 활동별로 보고하는 현금주의를 택하고 있다. 즉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가정을 두고 또한 더 훌륭한 발생주의에 따라서 우리가 재무보고를 하고 있지만 일정한 한계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무정보의 원천 자체의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재무제표보다 더 빠르고 시의성 있고, 그리고 좀 더 자기의 구미에 맞는 다양한 정보 원천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는 과거의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첫 번째 한계점일 것이고, 그리고 재무제표가 나타내는 정보가 결국엔 수탁 책임, 회계 책임, 수탁보고, 회계책임, 그리고 기업 가치 평가에 이용이 될 수는 있을 것인데, 이 재무제표가 나타내는 당기순이익, 자산, 부채, 이 금액 자체가 기업 가치나 수탁 책임에 대한 평가치라던가 그 자체를 의미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영자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재무정보를 이용하기는 하되, 이것을 재가공해서 해석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 또한 한계점이라고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표 주가 얼마 이렇게 금액으로 탁 찍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제공하는 회계 정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업의 현재 자산은 이 정도고, 부채는 이 정도고, 자본 이 정도야. 이번 기에 낸 이익은 이만큼인데 이 이익은 이만큼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내용이라 라는 그냥 일련의 정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일정 가공을 해서 우리는 추정을 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구미에 맞는 적절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인터레스트에 맞는 특정 정보, 이미 가공이 완료된 특정 정보만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하는 재무정보라는 것이 그닥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번 얘기했지만, 회계라는 것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정 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연과학이나 절대적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회계 기준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합의한 추정이나 판단, 모형에 따라서 기준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것을 대용치를 이용해서 측정한다든지, 측정이 불가능한 것을 모형을 통해서 추정한다든지, 이런 가정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 자체가 재무보고의 한계점이라고 지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절에서는 질적 특성을 드디어 공부를 합니다. 질적 특성이라는 것은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갖추어져야 할 특성을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질적 특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은 배웠죠. 우리는 이들을 주된 이해관계자로 재무보고를 하고 이들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가 기준이 필요할 텐데,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특성이 바로 근본적 질적 특성입니다.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가지는 둘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가 더 충족되고 하나가 덜 충족될 수 있겠지만 목적 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은 둘 다 만족되어야 하는 기준입니다. 목적 적합성은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표현 충실성은 완전성, 중립성, 그리고 무오류의 팩터로 구성이 됩니다. 근본적 질적 특성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특징이긴 하고 특징인 것에 반해서 보강적 질적 특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이 우선 만족이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있다면 좋은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게 떨어지고 이게 높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보강적 질적 특성은 이 두 가지가 만족된 상황에서 만족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회계 대안이 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한지 맞을지 보강적으로 판단 기준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것들을 더 좋은 기준으로서 받쳐주는 그런 토대, 부수적 토대, 그 정도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보강적 질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적 질적 특성 두 가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 적합하다, 렐러번트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의사결정에 유용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정보가 제공됐을 때와 제공되지 않았을 때 의사결정에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자산에 100원만큼의 영향이 있는 어떤 정보가 주어졌다고 해서 크게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목적 적합한 정보가 아닙니다. 즉, 이 정보가 주어졌을 때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정보는 목적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목적 적합성은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 세 가지 팩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중요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성은 사실 목적 적합성의 최소 요건입니다. 중요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무제표에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성이란 것은 이게 결국에는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의미를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면 중요성이 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중요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양적 기준, 질적 기준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양적 기준이라고 하면 방금 설명한 것처럼 삼성전자의 자산의 100원 이렇게 금액적인 중요성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금액적인 중요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중요성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성은 반드시 양적 기준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여러 대륙에서 여러 국가에서 애플과 특허권 관련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주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작은 나라에서 아주 작은 패소를 했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이 잡혔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금액은 삼성전자 전체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포션은 굉장히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질적으로도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평가가 또 필요합니다. 만약 한 곳에서의 패소가 굉장히 다른 파급 효과가 있고 연이어서 손해배상의 의무를 야기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석이나 아니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중요성의 최소 요건을 만족해야만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는 것이고 목적 적합성의 또 다른 요인으로는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가 있습니다. 예측 가치는 무엇이냐면 물론 우리가 만들어내는 회계 정보라는 것은 모두 과거의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정리해 두기는 했지만 회계를 연구한 연구자들이 이 회계 수치, 당기순이익, 매출 총이익, 이 회계 수치라고 하는데 이 회계 수치들을 연구한 결과 과거의 기록이긴 하지만 미래의 주가, 미래의 이익과 어떤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밝혀냈습니다. 즉, 과거의
회계 이익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가 회계 정보로서 기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회계는 유용한 목적 적합한 회계 정보라면 이 과거의 정보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A 기업에 대해서 내가 당기순이익을 보고 이 주식을 계속 보유해야겠다고, 미래에 계속 보유해야겠다고 결정을 했다면 이것은 예측 가치를 가지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1년 뒤에 내가 이 기업에 대한 당기순이익을 토대로 수익성을 평가해서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의사결정을 하였는데 1년 뒤에 내 의사결정이 틀렸구나, 맞았구나를 확인하는 것이 확인 가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미래의 정보를 나타내지 않더라도 예측 가치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흘렀을 때는 과거의 나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확인 가치를 가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근본적 질적 특성인 목적 적합성이고, 두 번째는 표현의 충실성입니다. 표현 충실성은 과거 개념 체계에서는 신뢰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에게는 신뢰성이란 개념이 조금 더 익숙한데요. 표현 충실성, 신뢰성이라는 것은 결국 표시, 공시에 어떻게 표시되고 어떻게 공시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고스란히 잘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라는 건데, 이건 요소를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완전성, 중립성, 그리고 무오류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즉, 충실한 표현이다, 신뢰성 있는 표현이다 라고 하면 완전성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즉, 그 이해관계자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정보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야지 완전한 정보다라고 할 수 있고, 완전한 정보여야지 충실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립성이라는 것은 바이어스, 한쪽으로 쏠리는 어떤 편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보수주의는 부채나 비용은 빨리, 부채는 크게 잡는 것이고 이익은 늦게, 자산은 작게 잡는 것을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수주의라는 것이 일정한 편향된 회계 처리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는 지향되는 분야도 있기는 하지만 일정의 편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것이라고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계 정보, 충실한 표현, 회계 정보는 결국 일정한 바이어스가 없는 중립성을 갖춘 정보다라는 것이고, 또한 신뢰성 있고 충실한 표현의 회계 정보는 오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무오류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자연과학처럼 0도, 10도 이런 그런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무오류라는 것은 절차와 선택의 적용에 있어서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회계적 판단을 했고 이 판단에 의해서 이런 회계 처리를 했다는 것이 결국에는 오류 없이, 편의 없이 중립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면 무오류를 충족시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강적 질적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강적 질적 특성은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IFRS가 도입이 되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보강적 질적 특성 중 하나는 비교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동일한 회계 기준이 적용되면 그 기업들을 비교하기 쉬울 터이니 비교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회계학에서 비교 가능성이란 비슷한 점을 비슷하게, 차이가 있는 점을 차이가 있게 나타내는 것을 비교 가능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을 했고 그 영향이 관광업에 속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랑 철강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광업과 철강업에 속한 기업들의 회계 정보는 서로 달라야겠죠. 다른 것을, 차이점을 제대로 식별하니까 비교 가능성이 좋은 회계 정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비교 가능성은
획일성을 의미를 하는 건 아닙니다. 획일성을 의미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사한 상황은 유사하게, 다른 상황은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비교 가능성이 좋다, 비교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획일성은 아니다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고, 검증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 회계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모델이나 아니면 추정과 가정을 통해서 도출을 하는데, 이 측정치가 서로 다른 관찰자들이 측정을 했을 때 동일하다면 검증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기업에 대해서 이익을 100이라고 측정했는데 누구는 손실 300이야 이렇게 측정이 되었다면, 이 기준은 이렇게 적용된 기준은 검증 가능성이 낮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선택이 가능하지만 독립적인 관찰자들이 측정을 했을 때 유사하게 100이라는 동일한 또는 유사한 수준의 이익을 보고한다면 그 회계 기준은 검증 가능성이 높다, 검증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적시성은 회계 정보가 제때 제공되었을 때 적시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회계는 사실 과거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의 정보, 분기의 정보, 반기의 정보를 정산해서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뉴스라던가 대중매체라던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적시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과거의 정보이기는 하나 미래 예측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학문적으로 통계적으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일정 시기에 나오는 재무정보는 적시성이 있고 정보력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적시성이라는 것은 과거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정보가 적절하게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필요시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면 또한 과거의 정보라도 적시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트에 들어가 보시면 1년 전이고 2년 전이고 3년 전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거의 정보를 언제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계 정보는 적시성이 높은 것이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대학교 같은 사학재단이라던가 의료재단 같은 비영리 기구의 재무제표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3년 이상의 것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올해 것, 작년 것, 요것만 딱 공개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어떠한 이해관계자가 이 기업, 이 대학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시계열적인 추세를 궁금해 할 터이지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과거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라고 하면은 적시성이 없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 가능성이라는 거는 정보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보 제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 번에 제공된다고 해서 좋은 정보라고 할 수 없고, 너무 간추려서 많은 내용이 상쇄되고 소실돼서 너무 간단한 정보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해 가능한 정보가 아닙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시되어서 이해관계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고 소화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은 이해 가능성이 높은 회계 정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괄적 제약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근본적 질적 특성이나 또는 보강적 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이 제약 요인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결국엔 재무제표에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효익이 그 재무정보를, 회계정보를 만들어내는 원가보다 커야 합니다. 왜 여러분들 삼성전자 이런 데 가서 지우개라는 계정이 없을 것입니다. 뭐 기껏 있어봤자 뭐 소모품도 자산이 아닌 소모품 B로 일시에 털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 지우개라는 아주 적은 금액의 유형자산을 인식하고 측정하고 삼각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다 썼을 때 제거하는 그런 회계 처리가 적용된다면 그걸로 인해서 얻는 효익보다 원가가 너무 클 것입니다. 즉 회계 정보로서 인식되기 위해서는 효익이 원가보다 크다는 이 포괄적 제약 요인,
가장 필수적인 재앙 요인을 충족한 경우에만 회계 정보로서 인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